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과거 이보다도 성장 전략을 업그레이드해서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실 텐데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정부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전략을 수립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살펴보면서 천천히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11월 달 미국 CPI 발표 이후에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씩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3%, 나스닥은 1%,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는 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1.52%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일 11월 달 CPI 상승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7.1%로 시장 예상치 7.3%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6.0%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개장 초에 2에서 3%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2%, 그다음에 나스닥은 3.8%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내일 있을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통화 긴축을 좀 완화할 거 아니냐라는 그 기대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에 차익 매물이 계속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2월 달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런 관망 분위기가 한몫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권으로까지도 하락을 했었다가요. 장 막판에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4,01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향후에 지수 방향성을 좀 잡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도 200일 선을 올라섰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에너지 축적 기간이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특히 부동산, 에너지, 커뮤니케이션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등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0.7%, 마이크로소프트는 1.7%, 그다음에 아마존과 구글이 2.1%, 2.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0.2%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4%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 부진 우려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00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판매 부진으로 전기차를 할인 판매 중이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에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개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더나 같은 경우는 피부암 백신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이 19% 정도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 업체인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S&P 500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소식이 3%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핀더레스트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이 비중 확대로 상향이 되면서 12%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CPI 상승률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52%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9.9bp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는 장 초반 3.5%를 하회할 만큼 급락을 보였다가 장 후반 갈수록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도 어저께 18bp 정도 하락한 4.2%를 기록을 했고요. 3개월 금리도 5.2bp 하락하는 4.361%로 마감을 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12월 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이 79%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기준금리가 약간씩 좀 변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PI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내년 1월 달 기준금리가 5%가 넘을 확률이 4.75%로 이전보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 올해 이제 내년 1월 달에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될 확률이 52.5%로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50bp가 인상되겠다라는 것은 기존의 51%에서 40%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내년 3월 달 기준금리도 동결되거나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70%를 넘어갈 만큼 오늘 기준 CPI 발표에 따라서 이런 기준금리가 인상 확률이 상당 부분 좀 희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3% 상승한 75.4달러로 마감이 됐고요. 달러 인덱스도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으로 104.06으로 전일 대비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창 지금 FOMC 회의가 진행 중이죠. 그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소식에 지수는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CPI 지수 발표 최악의 고비가 넘어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치인가요? 네, CPI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1월 달 CPI가 7.1% 상승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 7.3%, 그다음에 전월 7.7% 대비 큰 폭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간 상승률 같은 경우도 0.1% 상승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전월 0.3% 대비 하락세를 좀 하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승률 자체는 2021년 1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11월 달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0%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 대비 0.2% 상승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달 CPI 상승률이 9.1%를 정점으로 찍고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었던 에너지, 중고차 가격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서비스 부분의 인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 인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월 대비 1.6%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부 섹터인 가솔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 하락했고요. 가스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3.5%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월 단위로는 1.6% 하락을 했지만 연간으로는 아직도 13.1%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연 기준으로 3.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 대비로도 2.9% 하락을 하면서 일단 중고차 부분이 하향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고차 가격의 하락은 신차의 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또 하나가 경기 둔화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식료품이나 주거비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식료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5% 상승을 하면서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10.6% 상승을 했습니다.
뭐 식료품이 한 6개 정도의 섹터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개 섹터가 상승을 했고 2개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락한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과일이나 곡물, 유제품, 그다음에 무알콜 음료 같은 부분이 상승을 보였고요. 육류나 생선, 계란 같은 품목들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외식 물가와 같은 서비스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달 0.9% 상승에 비해서는 상승세가 상당히 이제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 이런 외식 물가가 조금 안정화될 기미가 좀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는 7.1%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뭐 주거비가 지난 10월 달 0.8%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최근에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아닌가 싶고요. 이런 주택 가격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시차를 두고 주거비에도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 같은 경우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한번 상승세를 탄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정도의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승 트렌드가 하향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이른 시점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CPI 의 그 하락률도 상대적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은 앞으로 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거비가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비의 하향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보면 CPI의 전반적인 하향세도 약간은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경제 지표와 관련돼서 지금 한창 FOMC 회의 결과를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힘이 실릴까요? 네, 일단 장기적으로는 조금 영향은 있을 걸로 보여지지만 내일 있을 12월 달 기준금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단순히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경기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전히 고용지표는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수비가 아직까지는 줄어들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은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주요 이슈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12월 달 FOMC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아마 기준금리는 0.5%포인트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10월 이후에 계속 기준금리 속도 조절론을 시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 영향이 어떤지 확인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 필요로 하러 보이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부 이제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지역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대인 거를 감안을 해서 현재의 7.1%는 3배 이상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계속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연 어떤 정도의 속도와 그다음에 인상폭을 가질 것이냐가 아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를 갖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12월 달 FOMC 회의 때 같이 발표될 점도표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FOMC 회의에 이제 투표권 유무에 상관없이 회의 참석자들이 향후 금리 전망을 표시하는 게
점도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투표권이 없어도 내년에 투표권이 있는 그런 이제 연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표에 좀 더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는 점도표상 최종 금리가 평균 5% 초반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최종 금리 평균치가 4.7%가 조금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는 뭐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파월 의장이 10월 달 FOMC 기자회견 때 연준의 최종 금리 컨센서스가 9월보다 높아졌다라고 말을 한 걸로 비추어 봐서 뭐 5%대 초반의 그런 이제 최종 금리가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5% 초반대의 최종 금리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에 50bp를 올려서 4.5%를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뭐 0.5에서 0.75%의 금리는 추가적으로 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에도 두세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거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관련돼서 아마 파월 의장의 그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시장 내에서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보다는 좀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1970년대 아서번스 연준 의장이 했었던 안일한 기준금리 운용으로 인한 미국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했다라는 것을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경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FOMC 회의 결과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늘 증시는 아마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내일 새벽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른 눈치 보기는 뭐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일 금리 결정이 이후에 이제 점도표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관심 있게 보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점도표상에 나오는 그 기준금리 수준에 따라서 또 내일 증시가 요동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일단 관망세가 이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제 개별적인 종목으로 보면 현재 개별적인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단기성 매매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이제 그 단기 이슈가 하루 이틀 만에 단기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독감 등의 이제 과 관련된 이제 감격 관련 제약주들이 최근에 이제 강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올라간 게 한 이틀 정도 지금 올랐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유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오늘부터 한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몰아닥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가 겨울 관련된 뭐 소형 가전이나 소형 가전 관련 아니면 뭐 그 겨울 관련된 의류 관련 쪽으로도 단기적인 뭐 시세 모멘텀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항생제랑 해열제 등 의약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요?
네, 어제 시장을 하루 종일 이끌었던 상승 섹터죠. 지금 뭐 기사나 뭐 TV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가장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저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약업체 상승이 어제 시장 굉장히 돋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품귀 현상 발생 소식 등으로 상승했다는 소식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를 하면서 감기약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영향이 한국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최근 감기약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감기약 품귀 사태 관련 국내 기업이 중국 등으로부터 해열 진통제 등 감기약 원료 수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서 업체에서는 해당 원료를 조속히 확보하는 등 감기약 생산 및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고 알려졌죠. 이번 공문은 정부가 약가 인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감기약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급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제약업계에서는 실제로 중국의 감기약 품귀 사태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죠. 타이레놀의 조성부인 아스테아미토멘을 사용한 약을 만드는 한 제약 관계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인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 대륙 전역에 걸쳐서 아목시알린과 세파플로미슨의 현장 수요가 높은 주요 항생제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 약품은 중이염과 같은 가벼운 감염 증세에서부터 폐렴까지 위중한 질환에 널리 쓰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고요. 프랑스 보건당국 또한 지난달부터 아목시실린, 특히 어린이용에게 쓰이는 경구용 액상 아목시실린 처방을 자제할 것이다 라고 현장 의료진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도 약국당 돌아가는 항생제 물량을 제한하는 임시 방편을 현재 내린 상태고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도 아목시실린 및 기타 항생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경보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이연제약, 하이텍밤 등 제약업체 테마가 어제 굉장한 핫한 이슈, 테마가 상승을 했죠. 한편 원료의약품 사업을 영위하는 보락, 대봉, LS 등도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습을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제약 관련주들이 어제 너무 많이 상승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해당 이슈로 어제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 상승세를 이어가는데요.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 원전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전과 관련된 부분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상승세 이어질까요? 네, 어제 시장에서 두산에너비티가 DL-ENC와 함께 미국 SMR 기업 투자 검토 소식 속에서 윤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죠. 아랍에미리트 방문 등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일 두산에너빌리티, DL-ENC 등이 국내 기업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미국 3대 SMR 기업 엑스에너지에 1억 3천만 달러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그 1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웰 인베스트먼트가 펀드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 ENC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한국수출은행 등이 재무적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는 구조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를 제작을 하고요. DL-ENC는 설계, 조달, 시공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가 만약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3대 SMR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 당연히 우리 기업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겠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방문에 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현재 참여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김대기 특사가 아랍에미레이트 측 중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한국과 아랍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의 친서를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친서에서는 한국과 아랍에미레이트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 사업,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 등에 두산 엘러비티를 비롯해서 G2파워, 오르비텍, 효성중공업, 우진, BHI 등 원자력 발전 테마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원전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서 오늘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은 보입니다. 어제 미증시 상승과 거기에 외인의 매도세가 좀 들어왔지만 만약 오늘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원전 관련주 오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원전 관련된 이슈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말씀드렸던 섹터 중에 오늘은 원전 관련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BHI 종목 언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데는 좀 주저할 수 있겠죠. 다만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에서 비롯되는 탄소 배출량은 태양광 발전보다 적은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BHI는 원전을 포함한 발전 설비 분야에서 특화된 기업으로 화력, 열병합 부문에도 강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 원전 수주가 한창일 때 원전 보조기기 부분 매출이 높았던 점을 감안을 한다면 해외 원전 시장 확대 시 BHI의 원전 매출도 급격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BHI는 원자력 설계 업체들의 메인 밴더로 소형 모듈 원자력, SMR 핵심 기술 또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한수원 납품 업체로 원자력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기자재, 터빈, 시공 이런 세 분야의 3조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BHI의 일감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BHI는 2018년 핵 폐기물 저장 용기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핵연료 재장전 기술도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고 있는 현재 비서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원전과 방위산업 협력 체결 소식이 들려온다면 원전과 거기에 방산주까지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일 장 초반 강한 상승세를 보이던 BHI 현재 주가 21일평과 122평이 만나는 시점에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밀려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약 한 달간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로 인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512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512평은 여러분들 일봉상이고요. 512평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512평 기준점인 6,730원이 진입가로 한번 잡아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121평 저항선인 7,400원. 그리고
손절가를 한번 잡아드리면 241평 지지선인 6,300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BHI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FOMC를 앞두면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짙어졌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거기에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미국의 주요 경제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국내 증시가 어느 정도 방어는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7.3을 하회를 해주면서 미증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아직은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물가 지수 발표가 어떻게 시장 상황을 이끌어가 주는지 오늘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면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심했겠죠. 국내 증시는 외인의 매도 물량이 어제보다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겐 천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어제 CPI 물가 지수 하회 발표 그 결과가 우리 증시 상승하는 장을 한번 이끌어 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트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FP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굉장히 추워지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도 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일단은 어제 이제 CPI 지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표에 대한 좀 기대감, 그 다음에 좀 경계감이 좀 엇갈리는 하루가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대 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지표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어쨌든 전월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일부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이제는 좀 잡히지 않았나라던 그러한 좀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경계감도 분명히 존재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 일정 자체에 대한 좀 경계감도 있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CPI 발표 이후에 지금 이제 올해 11번째인데 7번은 좀 하락을 했고 이제 4번은 상승을 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변동성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폭도 3% 정도 됐을 정도로 상당히 컸기 때문에 CPI에 대한 수치도 상당히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일어나는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경계감으로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좀 이제 국내 요인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지금 벌써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등 이제 주요 수출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변동성이 강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12월 10일까지 지금 수출이 좀 감소되고 있는 상황, 여기 또 환율이 또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출주에는 환율 하락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가 사실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지수에 좀 발목을 잡는 좀 그러한 좀 느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외국인들 다시 한번 또 순매도로 좀 돌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들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기전자라든지 운송장비들 좀 대부분이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마저도 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융, 철강, 기계, 유통 같은 어떻게 보면 방어주의 성격 혹은 이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이런 좀 우리가 말하는 시세를 좀 낼 수 있는 일반 업종 중에서 좀 주도주가 좀 바뀌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외국인들보다 기관들은 오히려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좀 측면으로 해서 이런 좀 포트폴리오를 좀 취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과 좀 어떻게 보면 좀 경계감이 같이 엇갈리는 하루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는 이 경계감이 좀 짙은 가운데 CPI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CPI 발표는 결과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오는 방향이 됐는데 이제는 좀 자세한 이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원전 관련돼서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원전주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원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포문을 연 게 이제 SMR 관련된 뉴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MR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상업 원전 대비해서 지금 5분의 1 크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안정성이 높고 입지 선정에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전 중에서도 이제 SMR을 좀 선호하는 나라들이 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영국에서 지금 이런 시장 조사를 했는데 SMR 시장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630조 정도까지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SMR 같은 경우는 뭐 300대까지도 전 세계에 좀 깔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정부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SMR 관련된 위주로 지금 원전 정책을 좀 짜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좀 많이 변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운데서 좀 세 개 회사가 좀 선정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죠.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테라 파워, 지금 엑스에너지 요 세 개가 아무래도 이제 SMR 관련된 프로그램에 좀 선정된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가장 좀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뒤를 이어서 테라 파워, 엑스에너지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월요일 날 나온 뉴스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DLENC가 지금 국내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해서 지금 엑스에너지 쪽에 지금 1억 3천만 달러, 이제 뭐 지분율 한 5% 정도를 좀 투자하기로 이제 약속이 돼 있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과 협업, 미국의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지금 원전을 좀 대비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이제 뭐 최근 나온 뉴스는 이제 엑스에너지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했던 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 파워에도 이미 좀 지분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가 최소한 1억 7,400만 달러가 좀 이미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테라 파워 같은 경우는 SK그룹이 지금 2억 5천만 달러를 좀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3대 회사 모두 지금 우리나라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기술적인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주기기 제작 관련돼서 상당히 강점을 좀 보이고 있고, 뭐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PC 쪽 관련돼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측면에서 뭐 수주, 그다음에 이제 하도급, 결국 이런 좀 약간 컨비네이션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 5월에 지금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원자력 협력 관련된 부분에서 정상회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원장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미 간 원전 동맹 같은 경우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원전 섹터는 좀 정책주로서도 계속 좀 체크해봐야 어떤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연말 연초는 이 정부에서 내놓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주로서 원전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필요하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MVP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은 이제 CPI 지표가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네. 하회를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시장 좀 초반에는 좀 분위기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CPI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일단 고비를 좀 넘어갔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는 이 어떻게 보면은 물가의 폭등보다는 이제 하락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얼만큼 빠르게 지금 안정이 되느냐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가는 잡힌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로 관심은 분명히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높아진 물가, 여전히 높긴 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의 비용 때문에 결국은 가계라든지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일시적인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제가 볼 땐 관심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뭐 목요일로 아무래도 시장이 이동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는 건지, 혹은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큼 형성이 되는지에 부분 좀 분명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날 목요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투세, 그다음 법인세 관련된 좀 이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이 세금 이슈가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다 같이 좀 마무리가 좋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코스닥에서 산타 랠리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 이슈도 분명히 체크해봐야 될 이슈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저희가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되는 사항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역시나 미국 시장 물가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풀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반응과 더불어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요. 네,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우선 예상치를 하회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미국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다우 지수는 0.3% 정도 상승, 나스닥 지수는 1.01%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수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라는 점이 중요하기보다는 우선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강한 업종 같은 경우 12월에 우리가 주도 업종으로 우리나라도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당연히 어제 같은 경우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성장주군의 강세, 그다음에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급부로 움직일 수 있는 주식들, 반도체,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주군이 강한 모습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본다고 하면 메타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가 각각 4%, 2%대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유나이티드 항공,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각각 6%, 4%대의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이 미국 시장 안에서도 좀 이제는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주가 흐름이 연출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주가 시세가 강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 당 대회라든지 이러한 국가적인 내부 이벤트 요소가 코로나 확진자 증대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봉쇄를 한다라는 시각을 열어두기보다 좀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는 시각도 열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승세 둔화, 그다음에 만약 중국에서 다시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세워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수 대응의 관점으로 열어두고 각 가격대에서 단기 평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눌림목 구간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15% 이내에 조정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군들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FOMC 회의 이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장은 그 경계감이 한 번 더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강조드리는 점은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을 통해서 만약에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반등 안에서 강했던 업종 같은 경우가 12월에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리나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체크 포인트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계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가 지금 종목을 살펴볼 때는 주가가 떠 있는 종목들, 이 주가가 떠 있다고 하면은 미리 실적을 반영을 해서 시가총액이 반영이 돼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성격상 좀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종목의 주가가 빠져 있고 이 부분 안에서 내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데 좀 변화 요인이 있으면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을 체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종목은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분기 실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대비해서 8% 증가한 2,097억 원을 발표를 했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8.1% 증가한 132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의 증가는 나타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3%대를 발표를 했지만 이게 시장의 예상치 같은 경우 수준에 부합을 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 실적이 나타났어요. 주가는 계속 이 부분 피지사업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기존의 피크 대비해서는 좀 줄어들 수 있는 요인과 시장의 가점 요인이 있다 보니까 반등은 약한 모습이었고요. 실적에 대해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테슬라의 인도 대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실적은 조금은 빠질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의 협상이 3분기 기준으로 이루어진 그 부분의 비용의 환입이 이루어졌고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률 부분을 상회하는 피지 거래대금 이 수치가 확인이 되면서 실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지 않았냐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55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634억 원이에요. 역사적 밸류 하단에 지금 시총 대비 이익 이 부분을 위치를 해 있고 이 상황에서 조금은 달라지는 요인, 좀 긍정적인 요인 이 부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NHN 한국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도 주가의 반등이 가능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 확인해야 될 점은 해외 가맹점 부분의 증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현 구간 안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열어두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4,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과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자면 최근 시장 업종별 차별화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법과 종목도 알려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는 워낙 내년 예상 실적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보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업의 이익에 대한 예상치가 떨어질 만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고 증권사의 리포트가 목표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같은 경우 내년에 부진한 실적 같은 경우를 반영한 가격 흐름까지 주가가 도달하기 때문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군 그다음에 완성차군 같은 경우 주가가 부진해요. 이 부분 안에서 이제 시총 상위주들 지수가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선 IT가 먼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뭐냐면 이익의 감익을 반영하는 그 주가가 먼저 조정이 나왔을 때 반등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빠르다는 그러한 특징을 기억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완성차 주가 레벨 다운이 됐어요. 레벨 다운이라 함은 박스권이든 횡보의 구간이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지되는 가격이 한 차례 붕괴되면 이 부분을 레벨 다운이라 일컬어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빠른 매수, 오늘 반등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빠른 매수가 아님을 강조를 드립니다. 2차 전지업체 주가 조정대 나타나고 있어요. 양극재 땅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아서지 않으면 영업이익률의 감소는 4분기부터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급하기보다 지금은 FOMC 회의 그에 따라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 방향성 정해지는 거 보고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그 타이밍 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IT, 장비, 소재, 부품 이쪽군에 관련된 기업인데 계측 장비 중심의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 해외 장비 국산화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에요. 실적 대비 주가는 높은 상황인데 실적보다 해외 장비 국산화 확인 시 실제 매출로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객사, S사 같은 경우가 국산화가 추가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 반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좀 가격대를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확인해야 될 점이 명확하게 국산화의 부분이 매출로 연결돼서 올라오는 점을 더 확인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격 접근은 15,500원대 접근 가능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가격 접근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전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